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임진왜란 바로 1년 전인 1591년 전라 좌수사가 될 때까지 그 군대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대 시절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가 되기 전까지의 그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순신 장군과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 중에는 유성룡이 있습니다. 또 원균도 같은 지역에 잠깐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형님 중에서 두 번째 형님 이효순과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 같은 동갑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어려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의 어렸을 때의 성품에 대해서 이순신은 선비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조카 중에 이분, 큰형의 이제 아들인데요. 이분은 그 이순신 행록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재주가 많이 있었다. 또 유학 공부를, 그러니까 그 문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학 공부도 아주 잘했는데 유학 공부를, 그러니까 문과 공부를 그만두고 붓을 던져들 그러한 뜻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문무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관으로서의 자질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내용에 보면 매번 진중에서 점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점을 봤다, 점을 해봤더니 어떻더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주역을 아마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무관이 되려면 무경칠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무경칠서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손자병법, 태공병법, 사마양조병법, 오기, 그런 병법서 이런 것들을 좀 통달을 해야 됐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무과 시험을 볼 때 실기도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필기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장량, 그러니까 사마천이 기록했던 그 한나라 시대 유방을 도왔던 이 장량과 장량을 도와준 황석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장량이 죽었냐 살았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답을 쓰기를 장량이 당연히 죽었지 어떻게 사람인 이상 살 수가 있겠느냐, 죽었다라고 이제 정답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시험관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거는 예전 주의가 기록한 통감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장량이 몇 년도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죽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시험관이 무관 시험을 치는 사람 치고 장량의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좀 문과적 기질도 있구나라고 해서 칭찬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정답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원균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렸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균이 쓴 책 안에 원균과 이순신 장군이 같은 동네 건창동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상으로 원균이 이순신과 잠시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건천동에
집이 한 두세 채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이순신 장군 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균의 집인데 원균은 사실상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약 5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은 형들하고 이 어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순신하고 원균 관계는 그냥 동네 아는 형 정도지 뭐 같이 전쟁 놀이를 하고 뭐 같이 막 지지고 볶고 뭐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균은 그 아버지가 원준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당시에 원균의 아버지는 병마 수군 절도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스타, 별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뭐 원균 같은 경우는 무관으로 나가는데 아버지의 빵빵한 이 조력과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이순신 장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뭐 전쟁놀이를 상당히 좋아했고 뭐 골목대장 하듯이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는 있는데 이와 같이 한 20살 때까지는 문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 20세 됐을 때 상조방 씨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장인어른이 방진인데 이분이 이제 무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 결혼을 하고 난 20세 이후로 문과 시험에서 이제 무과 시험으로 아마 그 자기 전공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장인의 권유에 의해서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이순신 장군 나이가 28세 됐을 때 처음으로 무과 별시에 응시를 합니다. 이 별시라는 거는 과거 시험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의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별시는 필요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것처럼 그 예정이 없이 갑자기 실시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8세 무과 별시에 응시를 했는데 실기 시험 보는 말타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낙마해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무과 시험에서 실기에서 떨어진 거죠. 그 뒤로 이제 4년 뒤에 그러니까 32세에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뭐 몸을 더 단련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식년시 무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식년시는 당시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무관과 문관을 뽑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여기서 32세가 됐을 때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합격자가 문과에서 28명, 그 다음에 무과에서 28명, 딱 이렇게 각각 28명씩을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시험 보던 해에는 아마 동점자가 있었는지 합격자가 한 명이 더 나와서 29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명부터 29명까지 쭉 줄을 세우면 1등부터 이제 29등까지죠. 그 중에서 이제 1등부터 3등을 갑과, 그 다음에 5등까지를 이제 을과 5명, 그러니까 총 8명이 갑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명이 병과,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거둔 성적 등수는 29명 중에서 12등, 그러니까 병과에서는 4번째 등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과 3명, 그 다음에 을과 5명, 그 다음에 병과 4번째. 그래서 석차로 보면 29명 중에 12등, 이렇게 뭐 아주 솔직히 뭐 우수한 성적은 아니죠. 뭐 중간 성적 정도 되는 그 성적으로 무과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나이를 쭉 보면 평균 나이가 34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32에 합격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때 29명의 무과 합격자 중에서 무려 25명이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의 응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군인의 사병 생활을 하면서 간부 시험을 봐가지고 소위로 인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미 어떤 무과의 경험,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그 군인 신분이 아닌 사람이 딱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은 민간인 신분에서 무과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 1576년 1월 달에 무과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공무원 행정고시다 뭐다 하면 이제 일단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1월에 합격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배치를 받고 임용을 받은 것은 그 같은 해 12월, 그러니까 약 한 11달을 기다렸다가 첫 그 임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ROTC 내지는 뭐 삼군사관학교 내지는 뭐 육사, 해사 이런 데 나와서 첫 소위로 빠뿔떼기 하나 달고 첫 배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첫 배치는 보통 뭐 좋은 자리 줍니까? 백도 없고 그러니까 최전방에 보통 배치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도 첫 임관을 했는데 첫 배치지가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함경도의 전방에 배치된 겁니다.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동구비보라는 곳에 이제 권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러는데 이 권관이라는 그 직책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구품에 해당되는데 이제 소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이제 그래도 장교 중에서도 최말단 장교인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북방의 여진족들이 자꾸 이 조선 땅을 자꾸 침략해 들어오고 약탈을 하니까 거기를 지키고 방어하는 최전방에 배치를 시킨 거죠. 그러고서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2년 동안 복무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순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무지가 이제 또 변경이 되는데요. 두 번째 2년 동안 전방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 한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서울에 들어와가지고는 훈련원 봉사의 난관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훈련원 봉사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육군본부 인사팀, 인사과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난관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순신의 상관이었던 병조정량 서익이라는 사람이 이순신한테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야,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어디다 배치하고 이번에 저 승진할 때 이 사람 저 기한해 뭐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원칙주의자이고 또 공정한 그 줏대 있는 이순신이 자기 상관의 서익의 요구사항을 예일하에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이렇게 인사를 편법을 써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 밑에 말하자면 쫄따구가 거부를 딱 하니까 이때 이순신 장군을 딱 찍어버린 거죠. 찍힌 거죠. 그래서 이 서익이 그 자리 훈련원 봉사에서 8개월 만에 내쫓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너무 원칙주의로 가다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배치를 받은 곳이 충청도의 병마절도사 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군관인 거죠. 글로 발령이 돼서 거기서는 이제 뭐 잘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 9개월간 이제 복무를 마치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발령지로 가는데 이때 간 곳이 전라도 좌도, 그러니까 수군으로 이제 배속이 된 겁니다. 그때 발포만호라는 이제 그 직책인데요. 발포 지역, 지금의 아마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로호 해가지고 뭐 고흥입니다. 그 발포에 만호로 가는 거죠. 이 만호는 품계로 치면 종4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종4품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대단히 빨리 올라간 거죠.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 종4품이면 군대 계급으로 치면 한 대령 정도? 또 그 규모로 치면 뭐 한 여대대장 내지는 뭐 빠르면 여단장 정도 되는 그런 그 위치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이순신 장군이 34세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 대기 발령하다가 저기 함경도에 배치받고 뭐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상당히 승진이 빠른 거죠.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전라도 관할이니까 전라도의 관찰사가 이 관찰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별 스타 한 2개 내지는 3개 군단장급인 것 같아요. 전라도 전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이 손씨가 불시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발포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시 점검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대답도 잘하고 또
군대에서 진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 그 지도죠. 작전 지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그려봐라 딱 하고 시켰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지형 지도를 쫙 그려내니까 이 장군 스타가 상당히 놀랍니다. 아, 이 정도 직급에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놀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라좌도의 수군절도사, 이 수군절도사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별 2개 정도 되겠죠. 별 2개, 소장 정도, 이제 사단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성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라자도 수군절도사가 부대 내에 아주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검은고를 제작하면 오동나무로 써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제작하겠답시고, 부대 내에 있는 오동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검은고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거기에 야 이거 부대 내에 공공자산인데 이 공공자산을 잘라가지고 사적인 검은고 만든다고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또 거기서 어깃장을 딱 놓은 겁니다. 밑에 쫄따구인데 그러니까 또 역시 이 수군절도사였던 성박이 이순신을 딱 찍어갖고 이 녀석 봐라 내가 하겠다는데 저 쫄따구가 막아? 이러면서 이제 보복을 하려고 이 성박이 불시에 이순신이 있는 저 발포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원 점검을 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순신 근무하고 있는 그 발포에서도 병력에 결혼 인원이 생긴 거예요. 인원 점검을 딱 하는데 몇 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찍어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순신이 있는 그 발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인근 대대들 거기도 다 같이 점검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 대대들은 더 많은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있는 지역보다도 다 지역대 부대들을 쭉 점검해보니까 거기는 결혼이 더 많아요. 근데 딱 찍어서 이순신만 가지고 문제 삼자고 하니까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흐지부지해서 무마시켜버리고 말았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도 지금도 그러지만 당시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인사평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가 와가지고 인사평가를 하고 평가 점수를 주는데 또 이 감사가 내려가지고 이번에 또 이순신을 갖다가 최저평가를 해가지고 과락을 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과락을 주겠다라고 딱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군단장 비서인 조원이라는 사람이 평가가 너무 왜곡됐다. 편파적이다. 이순신만 이렇게 딱 집어서 너무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 같다. 라고 이의 제기를 딱 하니까 꼰지 평가를 받았던 이순신이 꼰지를 면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당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잘 나간 것만이 아니라 너무 이제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대쪽 있게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압력도 들어오고 불이익을 자꾸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불이익도 많이 당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인사에 어떤 편법을 쓰려고 했던 서익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검열관으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열관으로 와서 이순신이 또 군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임금한테 장계를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파직시켜 버립니다. 자, 예전에 자기가 훈련원 봉사했을 때 인사척탁 같은 거 안 됩니다 하고 딱 거부했더니 그 상관이 이번에는 검열관으로 돼가지고 전라도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군기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해서 보직을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 발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강등이 되는 거죠. 군대로 치면은 계급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 계급 깎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전라 자수사가 될 때 이 당시에 근무했던 그 발포,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고흥군이죠. 그 고흥군 남해안 쪽에 해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지형 지물이라든지 거기에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훗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네 번째 발령지에서 이번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5번째 발령지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훈련원 봉사에 종
팔품으로 아까 저 발포 만호였을 때는 그래도 3품까지였는데 8품으로 떨어져서 강등돼서 복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서울의 한성에서 훈련한 봉사로 다시 복직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병조판서인 유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조판서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 아마 그 국방부 뭐 차관 뭐 장관이나 차관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막강한 사람이죠. 이 유전이 이순신이 쓰는 그 명품 화살통에 딱 꽂힌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활도 잘 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던 소장품 중에 화살통이 좀 명품이었는 모양입니다. 탐난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보다 더 좋은 화살통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명품 화살통, 남들이 탐날 만한 그 병무청장 내지는 국방부의 장차관 정도가 탐내는 정도면 얼마나 좋은 거였겠어요. 그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좋은 것도 쓸 줄 알고 그러는 여건인 거 보니까. 근데 이 화살통을 상납해라, 나한테 줘 하고 뺏으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사람한테, 자기 상관이죠. 높아도 한참 높은 상관이죠. 내가 이 화살통을 당신한테 주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 화살통을 주고 당신이 내 화살통을 가져갔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뭐 뺏어가듯이 가져갔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언지를 하니까 병조판서 유전이 알았어 냅둬, 안 받아, 안 가져갈게, 안 뺏어갈게 하면서 다시 돌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뭐 권력 계급이 깡패다 뭐 그런 것처럼 권력을 빙자한 아니면 계급을 빙자해서 갈취하고 하는 것은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이순신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6번째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소속은 훈련원 봉사의 그 소속이었습니다. 훈련원 소속이었지만 1583년 전라 좌수사였던 이용이 승진을 해가지고 함경남도 병마절도사가 딱 되더니 이순신을 훈련해서 딱 뽑아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훈련원 소속이지만 일은 이제 파견 나가서 북쪽으로 가서 오랑캐들이 이제 날뛰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아마도 뭐 이용이라는 사람이 전라 좌수사에서 저기 함경도로 갈 때는 자기 밑에 그 전라 좌수사일 때 이순신 장군이 자기 밑에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본 거죠. 아, 쟤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이동해 나갈 때, 함경남도로 갈 때 이순신을 또 훈련원에 있는 사람을 굳이 이제 파견 근무시키는 것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에 북방 오랑캐였던 울진해라는 그 사람이 북방을 많이 이제 교란을 시켰나 봐요. 우리 조선의 북방 쪽을. 그래서 이 함경북도 건원보의 군관으로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함경북도 건원보의 군관이라면 다시 종구품이에요. 그러니까 품계가 더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 가서 이 울진해를, 우랑캐죠, 이 울진해를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울진해를 이순신 장군이 잡았는데 또 그거를 또 시기한 함경북도의 병마절도사 김우서라는 사람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 상관이었던 모양인데,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군대로 움직였다 해가지고 또 조정에 이 장계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이 오랑캐 수장을 잡았는데 이걸 포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였다 하면서 포상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선조실록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포상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포상을 누구한테 했느냐? 이순신 장군한테 한 게 아니라 엉뚱한 놈한테 이제 포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순신 장군의 공을 다른 놈이 이제 채간 거죠.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공을 이루고도 또 그 윗 부패한 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미워서 자기의 승진을 가로막을까봐 이와 같이 허위 보고를 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실품의 품계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군이라는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해 겨울에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인 이정이 아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국가니까 아버지가 사망했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당분간 군대에서 이제 나와서 상복을 입고 부친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년 후에 다시 군대로 복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째 품계를 받는데요. 그때가 1586년 초입니다. 사복시 주부, 그러니까 종육품 정도의 그 품계죠. 이 사복시의 주부라 하면 궁궐 안에서 말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입니다. 여기에 임명이 또 돼요. 이제 복직을 하면서 궁궐 안에 이제 말 관리자로 이제 복직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고 딱 보름, 그러니까 16일 후에 바로 다시 발령이 나는데 어디로 발령이 나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리 북한 한반도의 경계 지역인 두만강에 조산보의 만호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호라는 그 직책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번에 이제 발포 만호에서 이번에 이제 조산보 만호로 두 번째 만호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조선과 여진족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 만호로 있으면서 또 플러스해서 1년 정도 지난 뒤에 두만강 이 하구 쪽에 가면서 섬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녹둔도라고 하는데 이 녹둔도의 둔전관을 겸직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둔전관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군대가 있으면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는 그런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관리하는 식량 그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짓고 뭐 콩 심고 하는 그런 토지인데 이 녹둔도가 군대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 곡식을 얻기 위한 땅이었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순신에게 포함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의 상관으로는 북병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단장 정도, 1군단, 뭐 2군단, 3군단 예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군단장 정도 되는 별 3개짜리 정도 되겠죠. 이일 장군이 그 이순신의 그 상급자였는데 이 이일 장군에게 이순신이 이 둔전관이 있는 녹둔도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병력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병력을 좀 보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십 번 요청을 했는데 이일 장군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겼는지 들어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진족이 그 녹둔도까지 넘어와서 수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들을 맞이해서 싸우면서 여진족의 그 두목맷도 이렇게 싸워서 처치하고 또 이 여진족들이 그 둔전 안에 있는 조선군 군관들을 한 60명 정도를 이렇게 포로로 또 잡아가지고 또 끌고 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순신 장군이 또 쫓아가서 60명 정도를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그 여진족들이 이제 일단 조선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서 나중에 이제 뭐 노예를 하든지 뭐 하수인으로 이제 팔아먹든지 뭐 그랬을 텐데 이 조선군관 60명을 다시 구출을 해와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 그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이 다리에 화살까지 맞아가지고 또 부상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진족하고 막 싸웠지만 승리한 건 아니고 탈을 당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관이었던 이일 장군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문책이나 책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책임을 면피하려고 오히려 자기 밑에 군관이었던 만호 이순신에게 너 싸움에서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졌으니까 너 책임지고 너 졌다는 그 자소서를 써라.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거죠. 내가 이 녹둔도를 지켜야 된다고 그간 수도 없이 병력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이일 장군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지라고 하는데 나 그거 사인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 계급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녹둔도에서 오랑캐와 싸웠던 여진족과 싸웠던 패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자수서는 이일 장군이 받아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그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백의정군하게 만듭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백의정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백의정군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징계 중에 하나인데 자격정지. 그러니까 뭐 일을 당신이 책임진 일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성해라 이런 차원이죠. 그 뒤에 겨울이 됐을 때 신립장군 나중에 이제 뭐 임진왜란 때 나오는 충주에서 탄건대에서 싸운 그 신립장군입니다. 이 신립장군이 그 당시에 또 이제 북부 지역에 있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시전불락에 대한 전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여진족들을 토벌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립장군이 기마대를 이용해서 여진족을 퇴각시켜버리는 그런 토벌하는 일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밑에서 이순신 장군이 복직을 해서 전투에 참여를 해서 또 공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복직이 다시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와 같이 녹둔도에서도 싸워봤고 또 신립장군 밑에 들어가서 여진족 토벌 작전도 해봤고 해서 이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이제 습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588년 이순신 장군이 32세의 과거급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44세가 되는 해입니다. 44세면 이제 군대 생활 약 한 12년 정도 이제 한 거죠. 그때 조산보의 만호로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2년 정도 군대 생활을 했으니 이제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으로 휴가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휴가는 뭐 잠시 잠깐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 조선의 그 남쪽에서는 일본의 왜구들, 당시에는 전 그 남해안을 자꾸 침탈하던 이 왜구들이죠. 점령해서 뭐 약탈하고 하는 그런 왜구들이 잦은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에서는 이 해안에 능력 좀 있는 그런 무장들을 좀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능력 좀 있는 무장들을 어떤 순서, 계급에 관계없이 일단 능력 있다. 라면은 우리가 뽑아서 배치할 테니까 추천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때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순신이 그 추천 대상자의 두 번째 순번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이순신 장군의 군대 생활의 성향을 딱 보면 약간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대쪽 있는 그런 행동과 의사결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관 인사청탁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거부를 했고 또 발포만으로 왔을 때 오덕나무 가지고 검은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기 상관의 의견도 이제 막아섰고 이와 같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 확신에 대한 신념을 주장하면서 약간 위기도 맞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아마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순신이 당시에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무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감도 좀 느끼지 않았나,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파직도 당했었고 또 어떤 군대에서의 책임을 지고 또 백의정군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 강등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많이 겪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으로 근무할 때는 우리 조선 수군에 대한 현재 여건과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경험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방의 여진족과의 실제 전투 경험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 구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1589년도입니다.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겸조방장으로 이순신을 배치를 하죠. 그러고 같은 해 11월 달에 선전관이 됩니다. 이 선전관이라는 것은 왕의 경호를 맡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출납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 직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라도에 갔다가 다시 한양에 와서 선전관, 말하자면 이거는 선전관이라면 왕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군에 있어서만큼은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요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간 지 한 달 만에 바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물러나냐면 나이가 이제 45세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뭐 환갑잔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50 정도 되기 전에 은퇴를 대비해서 예우 차원에서 현감, 그러니까 군대가 아닌 그 행정관리로 이렇게 그 발령을 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도 제가 볼 때 IMF 터지기 이전에는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 하고 내지는 이사 정도 해서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엔지니어 출신은 아이템 하나 떼줘가지고 외주업체 사장할 수 있도록 내주고, 뭐 영업 쪽에 일을 한 사람들은 지방 대리점 한 자리 대점 하나 오픈해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아마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45세 됐을 때 정읍 현감으로 발령을 내줍니다. 이 정읍 현감의 품계가 종유품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정읍 현감으로 배치를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정읍으로. 근데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두 형, 시순, 그 다음에 요순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제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있는데, 일단은 큰 형 첫 번째 조카인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순신 행록을 기록하신 그런 분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완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했을 때 정묘호란 때 의주 목사로 일하다가 순국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고요. 또 이 요순 둘째 형의 아들이 또 둘이 있었는데 이 둘도 모두 이제 무과에 급제해서 뭐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무관의 가족들인데 이 정읍 현감으로 이순신이 왔을 때 그 조카들 다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식솔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현감을 일하면서 식솔이 너무 많다 해서 좀 비난도 받았는 모양인데, 이만큼 이순신은 자기 가족들을 챙기는 일에도 남달리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 좀 약간 인간적인 부분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자기 조카들을 그 형을 대신해서 다 돌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감직에 있을 때 이순신이 차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방직에 있지만 가끔씩 이제 서울 한성에 가가지고 파견해서 근무하는 그런 출장 파견 근무직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갈 일이 있었는데, 한성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기축옥사, 그러니까 정여립이 조선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에 발생이 돼가지고 연루되었던 정원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원신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함경도에 관찰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신은 이순신을 이렇게 많이 뒷바라지해주고 이렇게 추천해줬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은사죠. 그래서 이 정원신이 정여립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감옥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을 면회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이 혹시라도 공조한 놈 아닌가 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그 당시 한성에 파견 나갔을 때 이 정원신을 옥중 면회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순신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에 대한 어떤 의리,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도 꼭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순신 장군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46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1590년입니다. 자, 7월 달이었는데 다시 이순신 장군이 함경북도에 고사리진의 첨사로 발령이 납니다. 이 첨사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품계로는 종3품입니다. 그리고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계급으로 약 한 별 2개, 준장 정도의 그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승진이 빠른 거죠. 그렇게 발령이 나요, 그쪽으로. 그런데 발령이 났는데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현감, 그러니까 정읍 현감으로 보통 임기가 뭐 20개월인가 뭐 이렇게는 채워야 되는데 아직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발령을 내냐라고 해가지고 이순신을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너무 빠른 승진이다 해가지고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에 한 달 지나서 8월 달에 이번에는 또 함경북도에 만포진 첨사로 또 발령이 나버려요. 근데 이 만포진 첨사로 발령이 나면서는 당상관이 되는 겁니다. 당상관이라면 종3품 이상의 품계를 말하는데 오히려 한 계급 더 승진을 시켜서 만포진이라는 곳에 첨사로 발령을 또 내니까 조정에서 이번에는 또 반대를 하는데 무슨 이유를 대서 반대를 하냐면 저번 때는 이제 전직 정읍현감직을 너무 빨리 그만두고 발령을 낸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는 승진이 너무 빠르다. 이거는 아니다 해가면서 조정의 신하들이 이순신의 승진과 발령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감이었던 그러니까 정읍현감의 종6품에서 종3품까지 오른다는 것은 품계상 7단계를 한꺼번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뭐 파격적인 승진인 거죠. 근데 이러한 파격적인 승진을 자꾸 시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이조판서였던 유성룡이 그런 사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의 품계가 너무 낮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초고속 승진을 시켜갖고 전라 좌수사까지는 가야 되는데 전라 좌수사까지 한 방에 갈 수 없으니까 바로바로 품계를 올려서 막 발령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룡은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저 사람이야말로 군대 그 높은 지위에서 통솔자가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순신을 계속 밀어준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590년이니까 조선에서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게 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일본에서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몇 번을 자꾸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낸 게 통신사인데 그해 3월 달에 출발을 해서 이 통신사가 그 다음해인 1591년 3월 달에 1년 정도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1591년,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바로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591년 2월 달에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진도 군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진도 군수로 갈 때 너무 빨리 승진을 했다 뭐 이랬다고 하니까 종 5품에 그 품계를 줘서 발령을 냅니다.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번에는 가리포진의 수군첨사 종 3품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종 5품에서 바로 종 3품까지도 이제 그 계단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가리포에 부임하기도 전에 바로 종 3품의 품계로서 전라 좌수사,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수군 절도사라고 표현하는데 임진왜란 이전에 전라 좌수사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3품에 오릅니다. 종3품이면 말 그대로 이제 당상관입니다. 자, 이 당상관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직책이냐면 당상관 정도 되면 종3품 이상 되면 국가의 대소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의사결정권도 있고 의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정삼품에 1592년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삼품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별 하나 정도 내지는 별 둘, 준장 내지는 소장, 계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이 묵과에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임관을 해가지고 조선 반도, 이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과 제주도를 제외한 가장 남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성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전방과 그 다음에 해안까지 이동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원리 원칙과 공정한 품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상관으로부터 불이익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직도 당하고 백의종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급이 또 깎여서 강등되기도 하고 또 유성룡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 어찌 보면 군대 생활이 아주 여러 가지 고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군대 생활을 했다라면 임진왜란사에서 일본군을 대적할 만한 그런 정도의 자질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점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편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3편에서는 이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가 되는 그 시점 전후로 임진왜란에 일본이 이 한반도 조선을 공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 과정과 또 우리 조선에서 조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우리의 상황들, 그다음에 일본의 상황들, 그리고 명나라가 어떻게 조선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일본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하러 그 근접한 상황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3편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